오늘 주제는 한국의 기후환경 외교이고요. 강의를 맡은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여러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운 8월에 또 저녁 때 와서 이렇게 수업 듣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듣다가 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티칭 필로소피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할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를 먹을 때도 항상 참이슬만 먹습니다. 아니면 진로 후레쉬도 먹고요. 네. 혹시 쭉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석사 과정생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진로를 다 정했나요? 정한 사람. 네. 좋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공개할 수 있으면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하듯이 합시다. 이게 약간 이 포맷 자체가 반도 높고 막 그래서 힘든 건 알고 그렇지만 저만 혼자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졸릴 거예요. 저도 졸립니다. 네, 진로입니다. 네. 진로 관련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이 책 본 적 있나요? 네. 책 팔러 온 건 아니에요.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요. 이거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 단장을 할 때 저희 이 티칭 필로소피가 반영돼서 대학원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도 열고 수업을 열다 보니까 아니 그냥 한번 하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은 책으로 써서 같이 나누자 해서 처음 쓴 게 정치외교과 진로개발이라는 책입니다. 네,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정치학해서 뭐 해먹고 살래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정치학 외교학과 진로개발 책에는 주로 사람들이 이제 정치외교학, 특히 사회과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많이 가는 그런 진로들, 뭐 외교관, 뭐 국제기구, 뭐 아니면 고실 행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컨벤셔널한 진로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그 수업을 하면서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실제 뭘 하나 듣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돼서 그러면 뭘 할까? 이건 썼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컨벤셔널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에 어떤 진로들을 우리가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추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문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미래의 융합적인 정치학을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진로들에 대해서 아까와 유사한 포맷으로 쓴 책이 학생들이 쓰고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정치외교학과 미래의 진로라는 책입니다. 네,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안 사도 되고 뭐 도서관에도 있고 혹시 관심 있으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나랑 뭐가 잘 맞는가 이런 것도 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로를 잘 찾아서 학생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 연대 교수 정도 되면 행복하지. 물론 그런 것도 뭐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좋은 사람들하고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일적으로. 뭐 그 가정이나 뭐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번 한 번의 특강이지만 뭐 제가 학교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거나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가르칩니다. 저희는 좀 커요. 그 학과가 한 학년에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적게 하면.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저는 제 대학원생들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30 몇 명 정도 지금 지도를 해서 석사, 박사를 배출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100%가 다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제 학생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제 역할은 뭐냐?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처음에 만나면 이제 저한테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고 학생들이 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면 안 되는데요. 뭐 외교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석사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는 공기업에 가고 싶다. 제가 아주 여러 엔터티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든지 국제기구랑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뭐 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연구원도 같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과 그 진로와 관련된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게 어떤 일이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알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뭐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정치인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일을 같이 많이 하니까요. 계속 저는 이제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알아서 해야겠죠. 잘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릎 탁 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까지는 아닌데 예. 무릎 탁 치면서 내가 이거 하면 재밌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다양한 그 소스에서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4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몇 살인지 알겠죠? 네. 그때 보통 정외과 오면 다 90%가 다 외교관 한다고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죠. 뭐 정외과 뭐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정외과 와서 외교관 한다고 왔는데 제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외우는 걸 잘 못해. 어떻게 대학은 강의하는데 그런데 한일학생회의라는 그런 학생 그 그룹 뭐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같이 학술 대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3명씩 짝을 이뤄가고 그때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중국의 월경성 오염물질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월경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걸 왜 다른 월경인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트랜스바운더리더라고. 그걸 딱 보면서 무릎을 탁 친 순간이었어. 이걸 내가 하면 재밌겠다. 의미도 있겠다. 저는 항상 두 가지 미를 추구하거든요. 재미와 의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그 순간이 책을 읽다가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뭐 강의를 듣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TV를 보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3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잘 결합이 돼서 자기의 진로, 그 의미와 재미가 있는 그런 무릎을 탁 치는 순간
그게 외교라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교 중에 외교도 되게 많거든요. 예.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런 생각들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엔 참 그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찾기도 어렵지 않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챔피언이란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일과 시간 지나면 집에 누워서 비도 오는데 넷플릭스 켜놓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싶지 여기 와서 이렇게 뭐 듣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잘 찾고 자기 진로랑 계속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사람과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뭐 학부생일 때는 또 교수님들이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여러분은 교수님을 알겠죠? 근데 교수님이 나를 알고 나와 진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교수님이 있다. 안 잡아먹어요. 네. 저희는 그냥 밥을 먹죠. 사람을 잡아먹거나 학생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 분야가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네,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근데 갑자기 수업도 안 듣는데 갑자기 불쑥 가서 그러면 좀 수업 듣다가 좀 잘하고 그러면 제 경험은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 문정인 교수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저랑 약간 비슷하셨어요. 너 뭐 할래? 항상 그게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환경, 뭐 에너지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버클리에 있는 노틸러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썸머 인턴십을 찾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는 데인데요? 그때 94년, 95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북한 핵 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막 소위 태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네. 근데 그때의 여러 다양한 요구 중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을 공격하려고? 어떤 레셔널을 대면서 핵을 개발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북한이 그랬던 이유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유국도 아니고 비싸니까 핵으로. 그래서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핵을 재처리하면서 핵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쌌거든요. 지금 훨씬 소수력, 수소 말고 소수력, 작은 수력. 왜냐면 큰 수력을 하려면 댐을 져야 되니까 소수력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뭐 풍력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핵무기도 개발 못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라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94, 5년에. 그러니까 지금 봐도 되게 괜찮은 접근이었고 이게 잘 됐으면 사실 지금 같은 핵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레셔널을 꺾어버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교수님들이 뭐 바쁘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수업 듣고 뭐 이렇게 잘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뭐 이런 기회들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또 대부분 교육자니까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 제자들이 잘 되는 걸 바라시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국제기구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외교하는 사람들 국제기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왜 너무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제기구에서 인턴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생각하고 해야겠다면 그냥 해요. 예, 막 재고 막 그러면은 못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인턴 학부생은 안 받아요 사실. 그래서 인턴을 한다고 거기서 뭐 월급을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많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기회를 준다라는 거에서 뭐 녹색연합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거기 슈퍼바이저가 유엔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유엔의 스카이프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태동아 너 여기 와서 인턴이나 좀 해볼래 그러신 거예요. 좋죠. 그래서 방이 2개가 있으시다고 거기서 하나 되게 친하게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인턴을 해봤습니다. 에스캅 그 인버러먼탈 디비전에서. 근데 그때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여러분 같은 아주 막 똘망똘망한 저 또래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막 놀고 일하고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을까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라기보다는 국제기구의 주된 일이 뭐냐? 업에 대한 거. 업. 그러니까 직업할 때 업. 주로 뭘 하고 어떤 아웃풋을 내느냐에 대한 건데요. 진로와 관련돼서는. 국제기구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의 업이 뭐예요? 일 안 했던 건 아는데 뭘 것 같아요? 칵테일 파티? 그거 중요해요. 칵테일 파티 중요합니다. 국제기구에서 뭐 해요?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국제기구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너무 이론을 배웠나? 뭐 할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조용히 있는 게 국제기구인가요? 네, 국제기구에서 주로 하는 일은 코디네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코디네이션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국제기구의 멤버는 누구죠? 여러분이 멤버예요? 아니에요. 국제기구 멤버가 누구예요? 국가. 근데 국가가 하나예요? 아주 많아요. 그럼 그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 그걸 다 코디네이션 해야 돼. 근데 국가는 멤버죠? 국가만 있어요? 아니에요. 기업도 있죠. NGO도 있죠. 시민들도 있죠. 뭐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도 있고. 그걸 다 코디네이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학회 총무이사를 하긴 했지만 총무에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기 거 이게 재밌어 보이는 거 연구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그게 맞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줬던 그 분은 완전 어디 가나 총무로 쫙 이렇게 오거나이즈 잘하셔. 코디네이션 잘하시고.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로에서 업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뭐냐면 조금 있다 이거 나랑 안 맞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약간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진로를 추구를 하면 거기서 도대체 뭘 하냐. 그리고 그게 나랑 잘 맞느냐. 앞으로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냐. 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안정적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안정적으로 하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일하는 걸 더 선호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첫 번째 건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성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국제 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오늘 들었잖아. 여기 뭘 하는 거냐면 한 달 뽑아서 한 3, 40명 정도 뽑아서 한 달 정도를 한국에서 교육하고 요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연대 동서문제연구원 저랑 뭐 성박사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5회 정도 됐어요. 15년 동안 계속 보낸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비행기표하고 스티펜드 즉 생활비를 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이거 학부생들 국제기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이미 대학원생들이 많은데 학부생들까지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뚫어놨어. 그리고 여기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면 받아요. 학부생도. 비슷한 게 기상청의 기상산업기술원의 국제 기상기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죠. 저기 가서도 그 강의를 거의 매년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다.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맛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지 나랑 맞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여긴 다 좋은 데 입학한가 보다. 없나요? 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지구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 equivalent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메탄이라든지 다른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임팩트가 좀씩 달라서 다 그걸 CO2로 환산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CO2 equivalent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550억 톤 정도 돼요. sheer number는 좀 약간 기억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국이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얼마냐? 7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3년에 우리가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고 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증기 넷제로를 이룬다고 했어요. 넷제로란 거는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게 0이 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봤나요? 다이어트도 안 해본 부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항상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제가 몸무게 안 물어볼게요. 자기 그냥 몸무게 생각해 보세요. 10% 빼본 사람 있어요? 자기 몸무게? 20% 빼본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독한 X. 그렇죠? 40%. 즉 70kg인 사람이 40%를 뺀다. 28kg를 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2030년까지. 7억 톤에서 2.8억 톤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운동하긴 귀찮아. 너무 익숙한 게 많은 거예요. 삼겹살 먹다 보면 소주 마시고 있고, 소주 먹다 보면 맛있는 디저트 하나 먹고 싶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익숙한 거예요. 시스템. 지구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석연료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싸고 편하니까. 왜 그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큰 이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GDP. GDP per 캐피타 말고 GDP. 이런 건 좀 알아두셔도 좋아요. 오, 맞았어요. 예, 나중에 선물 좀 주세요. 아, 책을 하나 갖고 오고 막 급하게 나오라고. 2천조 원 정도 돼요. 2천조 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맞아요. 6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국가 예산인 거야.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약. 이걸 비교하라고 그 2천조와 650조라는 숫자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약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00조 정도가 돼요. 200조. 숫자가 크니까 이게 남의 집 이름 같지만 에너지 믹스에서 그래서 2%가 바뀌면요. 그죠? 4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파이가 막 엄청 커지지 않거든요. 에너지 믹스란 게 뭐냐면 지금은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이만큼 하는데 이걸 줄이고 재생에너지에서 해야 돼. 그게 에너지 믹스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 원을 쓸 거냐, 1차 에너지를 쓸 거냐인데 그걸 바꾸는데 1%만 바꿔도 2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면 4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목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환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게 자꾸만 뭐 1.5도라니 2도라니 뭐 이런 얘기 왜 하냐?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1.5도일 때 폭염과 극한의 열도가 엄청나게 소멸이 되고 산호 소멸하고 기후 역량의 빈곤한 인구가 늘어나고 물 부족 인구도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육상 생태계, 뭐 해수면 상승, 북극 해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적응 리빙랩 연구사업단이라는 그 국가 R&D 지금 사업 단장을 맡고 있어요. 한 70억 정도 규모로 6년 동안 하는 건데 한 45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영이에요. 통영. 통영 혹시 가봤어요? 아름다운 통영 하면 뭐가 유명해요? 네? 잘하네요. 네, 굴이 유명해요. 통영은 수산업이 발전했어요. 근데 통영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잡히는 게 안 잡혀. 옛날에 잡히는 게. 해류나 해수의 온도가 너무 바뀌어갖고 그런데 우리는 먹던 걸 먹거든요. 막 알록달록하고 막 길다랗고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못 보던 거 안 먹어요, 잘. 이게 뭐냐 싶어서. 그럼 잡는 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하겠어요? 응? 생선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키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양식이야. 근데 양식을 하려면은 수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한 24도에서 6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28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 조피볼락이래. 조피볼락은 뭐예요? 우럭이더라고. 네. 뭐 여러 가지의 해산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폐사를 해. 수온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서 그걸 어떻게 리빙랩을 이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금 R&D의 하나의 세부 과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이런 페이퍼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서 보면 막 그 그리고 막 죽어갖고 비리고 썩은 이 폐사된 어류를 매일 꺼내는 게 거기에 일상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학, 정치 경제, 뭐 OD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정치학하면서 무슨 기후변화를 하시나요? 정치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이 환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의 작은 뭐 생물을 다룬다고요. 국가 간의 관계, 무역, 통상, 금융 이런 것도 보고 또 그런 제도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가도 보고 또 안보, security라는 그것도 중요하게 보고 또 개발도상국가의 저개발 상태를 어떻게 더 낮게 만들까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학이 정말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정치학에서 다루는 unit of analysis, 즉 그 분석의 단위는 국가예요. 근데 국가 말고도 도시 혹은 기업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의 50% 정도를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개의 회사에서 배출합니다. 산업으로 보면 발음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시바랄철석이라고 그래요. 시바랄철석. 네, 앞자를 딴 거예요. 시 뭘까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시로 시작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시멘트. 발로 시작하는 거. 발전 산업. 알루미늄, 철강, 석유화. 이 5개가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10개의 회사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그만 그 텀블러 갖고, 좋아요.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개인의 노력, 안 중요한 거 아니지만,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응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학에서 많이 하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거든요. 그렇죠? 제도를 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드냐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 지방자치 혹은 기업 같은 행위자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는 도시공학자가 해요. 기업은 뭐 경영학자가 해요. 그게 아니에요. 네. 제 박사 논문의 주제는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예요. 저는 도시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관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국가가 아니고. 국가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도시들이 막 다 으쌰으쌰해서 국경을 넘어서 인터랙션하고 서로 배우고 콜래보레이션 한 연구를 한 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저는 그걸 Trans-Local Relations라고 불러요. 한국어로는 초지방 관계. 저지방 우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랜스는 그렇죠? 초에 로컬, 지방. Trans-Local Relations. 도시들의 국경을 넘어선 인터랙션을 보는 게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겁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거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16년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기업을 봅니다. 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액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 레벨도 보고 도시 레벨도 보는데, 오늘 막 퍼블리시된 논문도 제조업, 한국의 제조업 에서의 ESG 리포트를 이제 LLM, 뭐 STM이랑 Structural Text Modeling을 통해서 이제 쭉 10년 동안 시계열로 분석한 뭐 그런 걸 주로 해요, 요즘에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게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역할이라는 건데 조금 안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큐뮬레이션이거든요. 제일 빨리
그리고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현재는 1등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그래도 중국이 배출하는 거는 뭐 1990년 이후에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많이 배출했던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에요. 뭐 인도도 꽤 빨리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차별 공동의 하지만 차별화 단체, Common but Different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진국들 혹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가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너네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게 깨지고 왜냐? 그때는 선진국들만 의무가 있었어요. 개발도상국들은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토 프로토콜 때까지 없었어요. 네. 우리 항상 선진국이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중국은 2019년에 뭐 한 10억 톤 정도, 100억 톤 정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50억 톤. 그러니까 550억 톤 중에 한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이 1960년대를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역사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accumulated responsibility, 즉 축적된 책임만 보면 지금 또 얼만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미국이 뭐 단연 2위고요. 인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여도를 약 70대 30 정도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협약. 트리티 같은 거죠. 2015년 이후에는 파리 협약이 있지만 그 전에는 교토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이건 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를 연구하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가 뭐죠? 컴플라이언스. 내부 통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준수라고 하죠. 이놈 참 준수하게 생겼네. 이거 말고 이 법이 있으면 그걸 잘 따르는 거. abide by rule. 이 컴플라이언스예요. 근데 이 교토 프로토콜의 핵심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선진국들 38개의 나라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됐어요. 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게 7, 80년대니까. 근데 영국 언제부터요? 산업혁명 때부터니까. 우리는 빠졌고 많은 나라들이 빠졌죠. 중국 빠졌죠. 인도 다 빠졌어요. 근데 이 연구는 뭐였냐면 UNFCCC 데이터를 쭉 보면서 이건 해리스 앤 리 2017년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에 뭐 혹시 더 관심 있으면 보면 되고 저 라인이 뭐냐면 국가마다 그 38개국이 다 똑같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38개국 안에서도 어떤 나라는 되게 오래전에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좀 늦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똑같은 룰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그걸 고려해서도 어디는 10% 더하고 어디는 5% 줄이고 어디는 8% 줄이고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얼마만큼을 배출한가 컴플라이언스 레벨을 본 거예요. 즉 저거를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이 빨간 줄 아래에 있으면 컴플라이언스를 안 한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오버 컴플라이언스를 한 거예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 협약에 있다고 해서 다 준수한 거는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컴플라이언스를 하는데 왜 어떤 나라는 컴플라이언스를 안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산업구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산업구조. 산업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음. 맞아요. 맥센스 하죠. 네? 중화하고 제조업 이런 거가 산업구조인 나라일수록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 가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인식, 뭐 태도 이런 것들, 행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 연구에서 한 거는 결국 소비예요. 소비. 소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컴플라이언스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논문을 혹시 읽어보면은 왜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 왜냐면 소비가 뭐냐면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수입해다가 쓰는 거거든요. 소비가 늘어날수록 배출하는 게 많아지고 또 폐기물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생산하는 게 많아지고 또 사고 파는 게 많아지고 폐기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되게 미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비를 많이 할수록 컴플라이언스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IP라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토정사는 이제 다들 탈퇴하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파리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NDC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38개국이 아니라 모든 국가. 거의 200개 가까운 국가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개 가까운 국가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타겟을 정하고 자기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거를 실행해서 타겟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리포트를 합니다. 그 연구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실제로 더 커미트먼트를 하고 파리 협약에 또 얼마만큼 또 줄이는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노베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면서 이런 국제 정치학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국제법 아니면 이런 IP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 무역이나 탄소 국경 조정. 물론 요즘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탄소 국경 조정은 되게 우스운 일이 돼버리긴 한 것 같은데 50%씩 갑자기 막 관세를 때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국제 생산과 소비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프로덕트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아니고 그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발음 좀 잘 해야 돼요. 영어 약자는 CBAM이라고 하는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근데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들이 기후 클럽이란 걸 만들어서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자기네 주리스딕션에 수출을 하려면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이제 연구할 게 많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CBAM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요. 이제 계속 봐야겠지만 CBAM도 마찬가지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또 한마디 텍스를 더 내는 테러피를 더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산업에 영향을 끼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5가지 산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근데 시멘트는 괜찮아요. 시멘트는 왜 괜찮을까요? 시멘트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써요. 수출을 안 해. 별로. 그래서 시멘트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발전? 문제 될까요? 발전 문제 안 됩니다. 발전, 뭐 전기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다른 나라로. 그럼 어디가 문제겠어요? 맞아요. 철강. 알루미늄은 크게 문제였어요. 우리 알루미늄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수출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엄청 힘들거든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네. 혹시 그걸 질문하면 제가 왜 힘든지 뭐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런데 수출하면 또 관세까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 같은 그러니까 협약 혹은 이 규제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안보를 잠깐 보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네. 이건 제가 따로 그 챕터를 하나 써서 퍼블리시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낸 그 논문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학을 하면서 국제정치를 하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교과서적으로 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커서한 걸 알교하기보다는 약간 레이아웃을 쫙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문제다라는 것도 알고 그게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보라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보가 뭐죠? 안보? 여러분의 정의가 있어야 돼. 누구의 정의를 따올 수 있지만 안보가 뭐예요? 안보. 응? 여러분 안보 공부 안 해요? 외부의 위협 없이 편안한 상태. 좋습니다. 네, 외부의 위협이란 말이 나왔고 편안한 상태란 말이 나왔어요. 편안한 상태가 안보겠네요. 결국은.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이 없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자기 언어로 중요한 컨셉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깊게 생각해야 되거든.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좀 다른 얘기야. 그렇지만 이해가 되게 자기의 언어로 그 컨셉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보. 네. 카메라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번영과 국민의 안전. 네, 맞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결국은 안보는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국토의 생존과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우선 살아야 돼. 서바이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둘 다 위협이 있잖아요. 다양한 위협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security 하는 건 뭐냐? secure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국민이 사는 국토, 생태계, 환경에서의 첫 번째는 생존,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 번영을 할 거 아니야. 살아야지 안녕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생존을 하고 그리고 안녕 혹은 편안함 혹은 그리고 그거 하려면 또 재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물적 가치들이. 그걸 지키는 게 저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뭐 되게 뭐 팬시한 데피니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책 읽으면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혹은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재산 피해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어요. 또 호주에서도 불이 났어요. 호주에서 불이 났었을 때 탄 면적을 혹시 아세요? 12만 제곱킬로미터가 탔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캘리포니아에서 불 났을 때 작년, 재작년에 13만 제곱미터가 타거나 영향을 받았어요. 12만, 13만 제곱킬로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교할 게 필요하겠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을 아세요? 맞아요.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약 330km하고 330km. 완전 정사각형은 아닌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강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크기가 제주도까지. 응? 아까 얼마 탔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13만 제곱킬로미터 탄 거예요. 호주에서도 그만큼 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캥거루와 코알라와 월러비와 죽었겠어. 소들도 죽고 나무도 타고. 이건 안보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존과 국토의 생존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당연히 전쟁은 한번 벌어지면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상시적으로 벌어진다면. 그렇죠? 그건 안보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기후변화는 안보의 문제라고 봐요. 왜? 위협으로부터, 기후위기로부터 사람들의 생존과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의 안보라는 책의 북챕터로 제가 쓴 게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과연 여러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후 변화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이제 유형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 취약성을 높이고 적응 능력을 낮춰서 인명 피해를 늘리고 재산 피해를 높여서 결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보의 문제고요. 아까 말했던 식량 안보.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요즘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사보면 비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우럭이 이렇게 비싸냐? 맞아요. 뭐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도 있고 근데 아니 다 죽는 거야 키우면. 제가 말했잖아요. 통영에서 걔네를 못 잡아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막 80%가 폐사를 하는 거야. 그럼 뭐 아주 심플한 거예요. 시장에 내놓을 우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싸지는 거죠. 그 식량 안보라는 게 근데 이게 되게 아까 전에 호주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금 소고기 값도 되게 원래 비쌌지만 더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 탄 걸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어든 거야. 타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또 소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타서 먹을 게 없어. 그것도 문제야. 그럼 뭘 해야 되나? 계속해서 사료를 먹여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 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놔요. 어? 왜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바보예요? 아니죠. 이렇게 많이 타서 피해가 많아서 보험금 왕창 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보험료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고기 값이 비싸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타서 산불도 있지만 너무 뜨거우면 곡식이 일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크롭 일드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곡식도 그렇지, 바다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후 안보는 식량 안보와 아주, 왜냐면 기후가 영향을 끼치는 게 물, 바람, 토양인데 온도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게 아, 왜 이렇게 비싸?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관세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생산이 안 되면 비싸진다. 근데 그 생산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후변화가 안보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갑자기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제가 이제 포스코랑 같이 일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2022년에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100mm씩 4시간이 온 거예요, 비가. 그럼 40cm다, 뭐 40cm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물은 다 어디로 가요? 네, 낮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건천이 있는데 말라있는 천이에요. 건천이면 어떤 걸 생각하면 뭐 양재천 아니면 안양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말라있는 천 있잖아요. 글로 다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영산강이 넘친 게 아니라 포스코 그 포항제철 옆에 있는 그 건천이 확 넘쳐가고 그게 들어간 거야. 포스코로. 이제 포스코의 그 사고는 약간 후쿠시마 원전 폭발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후쿠시마는 핵 연료고 여긴 철강인데 뭐가 비슷하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지 혹시 알아요?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있었는데 8m짜리 그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10m짜리가 쓰나미가 오니까 물이 넘친 거예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요, 진짜 단단하게 져요. 막 미사일 막 해도 안 터질 정도로 단단하게 져요. 콘크리트 막 엄청 두껍게 해갖고. 물 그거 넘쳤다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사일 쏴도 튼튼하게 져갖고 그렇게 하는데 물 좀 넘쳤다고 왜 폭파가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보통 그런 많은 공장이나 그런 산업시설이 있는데 위에 있으면 복잡하니까 전기시설을 지하로 많이 빼요. 전기시설을 지하로 많이 뺍니다. 그런데 물이 넘쳤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맞아요. 지하로 간 거야. 지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이 되겠죠. 전기에 물을 붓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바닷물을. 정전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왜 문제야? 왜 문제냐면 원전은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냉각을 해야 돼요. 냉각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돌려요. 그래서 이런 원전은 대부분 바닷가에 있잖아요. 왜? 물을 돌리려고. 물이 그냥 돌아요? 안 돌아요. 물을 뭐가 돌리겠어? 모터가 돌리는 거야. 근데 정전이 됐어. 전기가 없어. 그러면
냉각수를 돌려야 되는 모터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원자로가 계속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쓰나미가 원전을 때려서 난 게 아니고 쓰나미가 원전의 전기 시설을 망가뜨려서 터진 거예요. 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냉각이 안 되니까 터진 거야. 비슷해요. 포스코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봤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물이 100ml씩 4시간이니까 건천이 확 넘치면서 그게 어디로 간 거야? 포스코로 가는데 밑에 있는 전기시설을 다 정전시켜버려요. 그래서 고로가 멈춘 거죠. 고로가 한번 멈추면, 고로는 용광로를 말해. 그 용광로를 다시 쓸 수 없어. 버려야 돼. 통째로. 그래서 2조 손실이 났어요. 이게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포항 시민들이 그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서 꺼내겠다고 주민 여러분, 저 비가 왔으니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십시오. 차 빼러 갔다 10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생존과 관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물론 외부의 침입, 뭐 외계인의 침입은 적국의 침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과 국토의 안녕, 생존과 어떤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원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감, 미티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에 대응하는 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라는 문제까지 하고, 혹시 뭔가 질문 있을까요? 지금까지? 쉬는 시간에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버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딱 끝나는 시간에 끝날 거예요. 좀 일찍 끝내달라면 좀 일찍 끝내줄 수도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궁금하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다 잊어먹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기후 위기에 있어서 주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국가별 그 사용하는 네네. 중국이 1위였, 미국이 2위였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기업별로 보게 된다면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도 엄청 많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국이 위치한 공장이지만 그 국적이나 범위는 이제 미국이 수도 있고, 또 서구권에 많은 공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네. 요즘에 그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 리쇼어링을 많이 해서 제조업을 미국에서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후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오프쇼어링 했었는데, 이제 다시 자기네 주리스딕션 테리토리에서 그걸 하게 되면 미국이 1등 자리를 중국한테 내줬는데 1등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그냥 아주 심플 게스죠. 뭐 아주 되게 명확한, 왜냐하면 제조업과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많을수록 온실가스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뭐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뭐 기후변화는 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맥락 속에 있지 않는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러면 이게 사기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발 협력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할 게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도상국들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야. 그런데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아주 빅 퀘션이거든요. 그래서 파리협약에서 유엔 지도가능 발전이라든지 여기서 주로 ODA, 녹색 ODA라고 해요. 그린 ODA라고 말하는 방식, 기후 ODA라는 방식으로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논문이 그건 거예요. ODA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클라이밋 관련한 OD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파이낸스 쪽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거를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 요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디커플링이에요. 중국도 좀씩 디커플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는데 탄소 배출의 증가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저탄소 기술과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지금 재생에너지의 1위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그런 지 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미국 얘기를 물어봤는데, 트럼프 정부와 미국이 이 기조로 간다면, 특히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기조로 가면은 처음엔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의 못 따라가는 수준인데 기술 수준이나 아니 산업의 수준이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예요. 그 분야에서 따라갈 수 없는 한 4, 5년 되면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엄청 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죽였냐?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 받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검찰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뭐 기술도 그렇지만 뭐 물론 커럽션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부패가 그걸 용인하자라는 얘기가 아닌데, 안 그래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도 중국에 다 따라잡혀갖고 중국이 다 먹는 그 상황에서 뭐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라는 게 많이 사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몇 년만 하면은 따라가기 왜 다른 데서 막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때 그러냐면 원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원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 사람들을 교육을 안 하고 플랜트를 안 짓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왜? 정치는 뭐니까?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잖아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걸 배분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가 사기다라고 한 5년 동안 돈을 안 넣으면 이제 안 그래도 뒤처져 있는 게 계속 뒤처져서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녹색 OD가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녹색 OD가 그냥 꽁으로 있는 건 아니다. 녹색 OD를 했을 때 경제 성장을 하지만 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 100개 정도의 국가 한 20년 정도를 보면 컨트리 이어로 한 2,00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로,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텐던시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기후와 관련된 개발 협력, 특히 ODA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도 스토리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아주 텐저블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좀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기구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국제기구에 인턴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제기구가 SDG 쪽과 그런 쪽으로 아주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에서 국제기구 인턴을 보내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환경, 기후변화 이런 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디에든 다 있거든요.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인권에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제네바의 그 UNHCR에 가서, CR에 가서 하는데 그 학생이 했었던 프로젝트 기후변화 인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연결이 되고, 왜냐면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라는 차원이 이 초지방 관계, local relations. 그러니까 제가 이 토픽을 이렇게 딱 발견한 게 박사 과정 때였어요. 박사 과정 때 사실 저는 인턴을 박사 과정 때 갔어요. 저는 U of 워싱턴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래서 뭘 도대체 박사 논문을 쓸까라고 했는데 그 UN 에스캅에서 저한테 주어진 리서치 업무가 Political Economy of Climate Change라는 주제여서 쭉 보다 보니까 국가들은 막 여러 가지로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왜? 근데 그러면 제가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주를 연구를 했으면 저는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가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보니까 뭐 LA라든지 시애틀이라는 이런 도시뿐만 아니고 이런 도시들이 C40라는 도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뭄바이라든지 리오데자네이로라든지 아니면 뭐 파리라든지 한국의 창원, 서울 이런 데랑 막 네트워크를 만나서 엄청나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왜?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도시가 2% 정도의 earth surface의 면적을 차지해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50%의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70%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온실가스의 배출의 가장 중심지이면서 또 사람들과 인프라스트럭처가 모여있는 게 도시잖아요. 태풍이 지나간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요. 조금 나무 좀 뽑히고 이렇게 풀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죠? 그런데 도시를 치면 어떻게 돼? 아까 포항제철의 얘기를 특히 산업도시를 치면은 막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인데도. 왜? 인프라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되게 중요한 그런 행위잖아. 기후변화에 있어서. 그런데 그 도시가 한 도시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국가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어서 국제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국제관계라는 건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 그건 인터내셔널이잖아요. 프레픽스는 인터고 서픽스, 전미어는 내셔널이야. 근데 도시가 내셔널이에요? 아니에요.
내셔널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결국 지배하니까 말을 만든 거예요. 트랜스내셔널이라고 했을 때 트랜스내셔널 릴레이션스, 로봇 코에인 이런 사람들이, 조셉 나이 이런 사람들이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라든지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스가 중요한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보다는 트랜스내셔널, 국가 관계라는 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여전히 프레픽스는 인터에서 트랜스로 바뀌었지만 접두사는 서픽스는 여전히 내셔널이거든요. 아, 그건 아니지. 라고 해서 이 서픽스 미어를 내셔널에서 로컬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 로컬 릴레이션스를 저는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제가 그 트랜스 로컬 Relations of Environmental Governance라는 부제예요. 그러니까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라는 주제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후변화 행위자 중에 기업과 기업 지속 가능성과 ESG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를 봤을 때 100만 톤 이상 혹은 상위 10개 기업만 봐도 10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업이 막 배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철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철강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철광석이 있어요. 철광석. 그건 뭐겠어요? 철을 포함한 돌이야.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쓰는 철로 이런 걸로 만들어야겠죠? 뭔가 이렇게 이런 철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그걸 하려면 한마디로 그 철광석을 끓이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그게 용광로가 하는 거야. 그럼 끓인다고 다 되겠어? 아니에요. 끓인다고 아주 그 돌이 녹을 정도로 끓이면서 뭘 넣으면 코크스란 걸 넣어요. 코크스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코크스가 환원작용을 통해서 이게 정치학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환원작용을 통해서 불순물들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코크스 환원 과정이 바로 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코크스를 많이 넣으니까 탄소를 많이 그러니까 그걸 뜨겁게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용광로를 뜨겁게 만드는데도 엄청난 열이 필요하고 그걸 석탄을 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공정 자체에 코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스코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 엄청난 관세를 내야 되는 거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기술적인 해결 중에 하나는 수소예요. 수소 환원이라고 하는 건 C 대신에, 그러니까 C잖아요. C와 O가 만나면 CO2가 되는 C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 그러니까 탄소를 태우면은 CO2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돼서. 막 매스매티컬 노테이션을 쓰면 더 멋있었을 텐데 칠판이 없네. 하여튼 네, 없어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그런데 뭐를 넣는다? 수소가 뭐예요? H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은 떨어지지만 H를 넣으면 철광에서 뭐가 붙는 거예요? O가 붙으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H2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수소 환원 제철의 방식이에요. 근데 어렵죠. 네. 왜? H2O가 뭐 열이 떨어져요. 그리고 코크스만큼 불순물 제거도 힘들고 그 코크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CO2와 CO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포집을 해도. 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제조업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업과 기업 ESG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이게 위기다 너네 잘못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걸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연구를 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대응을 좀 하려고 해요.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하죠. 저는 어제 이제 오사카에 엑스포를 갔다가 오사카대하고 MOU를 맺고 왔는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혁신 딱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우선 기후변화 적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혁신 뭐가 혁신이지? 라고 하는 것도 딱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혁신 중에 하나는 뭐라 생각하냐면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간 줄로 갈래 초록 줄로 갈래 그거 알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빨간 줄로 가세요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해줘요. 여러분 운전 안 하면 잘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상도 엄청 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게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도로공사에서 한 분이 그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뭐가 혁신이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놓쳐요. 왜 복잡하거든 요즘에 엑싯이.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놓쳐서 막 몇 킬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첫 번째 그게 있고 놓치면 막 당황해서 사고가 나. 근데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러면 초록색만 따라가는 뭐 생명이 아닌 이상은 초록색 따라가면 되거든요. 분홍색으로 가세요. 분홍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혁신이란 게 막 무슨 뭐 챗GPT가 나왔고 막 이런 것도 혁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없었지만 생겨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고 더 낫게 만드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엄청 팬시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혁신이라는 게 막 다 멀리 있고 나랑 관련 없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혁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리수거는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딱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후변화 적응은 뭐냐면 이미 엄청 뜨겁잖아요. 폭염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어떻게든 우리 시스템을 바꿔서 거기에 적응을,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자원 재활용, 순환 경제와 관련된 그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몇 번 사용한 걸 수도 있어요. 에어컨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요즘은 이제 에어컨 없으면 참 살기 힘들겠죠? 그늘막,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그늘막에 들어가면요. 한 3도에서 5도 정도가 낮아요. 특히 해가 엄청나게 쨍쨍 찔 때는 그렇거든요. 그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많이 하죠?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학회나 뭐 필드 스터디 그러면 필리핀을 갔다 왔어. 필리핀이 막 3월인가 4월에 갔는데 37도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걔네도 너무 뜨겁대. 예전보다 더 뜨거워져갖고 학교를 캔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대요. 필리핀에 왜 갔냐면 그늘막 수출하려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 그늘막을 수출을 하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세츄레이트된 거예요. 그 마켓이. 그게 이제 B2G 거버먼트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큼은 이제 설치가 다 됐어. 그늘막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그늘막이 설치가 된 그게 2015년에 서초구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좋았겠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냥 그늘막 자체뿐만 아니고 그늘막이 도로에 설치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그걸 그냥 했다가는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제도와 조례와 그 그늘막도 그냥 천막에서 지금으로 이벌브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거를 이제 약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늘막을 팔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그늘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업체 사장도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노베이션 디퓨전인 거예요. 혁신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왜 어디든 확산이 되고 어디든 확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니까. 그리고 실험 연구를 할 때 A라는 지역은 그늘막을 설치를 해요. 유사한 건데 비포 애프터도 보고 그늘막을 설치하기 전과 후의 차이, 온도의 차이, 사람들의 퍼셉션, 만족감의 차이, 그리고 A라는 지역에는 설치를 해요. 설치하기 전에 잰 거야. 설치를 해. 그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또 재요. 그러면 이 설치 후에 사람들의 인식과 그 실제 주변의 온도와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A라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B라는 지역은 이건 실험군이고 이제 통제군인데는 아예 설치를 안 해. 그냥 설치를 안 한 상태인 거야. 그 같은 시기에 온도뿐만 아니라 퍼셉션 같은 게 얼마나큼 차이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우리 정치학에서도 실험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 제가 하는 리빙랩도 그런 실험 연구고. 그거를 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돈은 얼만큼 든다.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거를 에비던스 베이스, 즉 증거를 주면서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시장가치 창출이라고 봐요. 시장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어디나 지금 다 뜨거워. 그래서 막 그거를 하고 ODA의 측면에서 막 하다가 일본의 오사카에서도 거기도 이제 저희 규모도 뭐 한 110억 정도 되고 거기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살짝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일본도 없어요. 일본요? 더 더워요. 정말 뜨겁더라고. 한 36도, 7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도 더 세.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이거 하자. 그러면 이노베이션 디퓨전이라는 게 제가 이걸 연구를 어떻게 했었냐면 도시를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생겼었던 공용 자전거가 있어요. 우리 따릉이가 공용 자전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 C40에서 처음 봤었을 때 파리에서 벨리브라는 걸 시작했어. 공용 자전거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뭐 세계 어디 가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전거는 내 거야. 내가 내 걸 타고 다니는 거지 공용 자전거를 탄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야. 개념도 없었고 프랙티스도 없었던 거야. 그 실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파리에서 그걸 만드는 거야. 벨리브란 거. 그래서 C40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그거를 팔러시 러닝을 한 게 창원에서 그걸 러닝했어요. 창원에서 온 사람이 혹시 있어요? 창원에 누비자라는 게 있어. 서울보다 더 빨리 했어. 왜냐면 창원이 계획도시고 평평해가지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 벨리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응?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게 처음 있고 막 자전거가 있으니까 다 그냥 막 훔쳐가는 거야. 그리고 내게 아니고 공용이니까 막 험하게 쓰고 다 고장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감옥에 넣어요? 응? 모니터링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난, 파손 방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용 자전거를.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썬크 코스트가 되는 거야. 공용 자전거 시스템, 공용 자전거 다 사가지고 그냥 없애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보증금. 보증금도 하나의 방법이고. 눈에 띄게 형광색으로. 어? 아, 보이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디자인적인 차별성. 창원에서 뭘 했냐면 GPS를 다룬 거야.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GPS가 뭐야? 위치를 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훔쳐가면은 훔쳐간 사람 집 앞에 딱, 오, 훔쳐갔네요. 처걱처걱. 고장내면, 당신이 빌렸을 때 고장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만들었는데 창원이 막 각광을 받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도시가 서울도 아닌데, 부산도 아닌데, 창원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러 왔죠. 그걸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디퓨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서 지금 어딜 가든지 웬만한 큰 도시에는 공용자전거가 다 있죠. 대부분. 그게 다 디퓨즈 된 거예요. 네네. 파리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GPS가 없었고 네.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그때만 해도 그런 공용 자전거라는 개념을 만들고 실제로 공용 자전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색깔도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딱 GPS를 다루니까 도난도 줄어들고 파손도 줄어들고 운영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창원으로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막 엄청난 뭐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들,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지구에 좀 더 나은 조건들을 만들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오사카에 K 그늘막이 펼쳐지는 날이 내년에, 그리고 오사카를 필두로, 그럼 우리 중소기업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막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큰 기업이 아닌데 환경과 관련돼서 폭염과 관련돼. 근데 그게 또 정치인한테도 좋아요. 보이잖아. 뭐 혁신 봐도 무슨 GPU가 보여요? 그건 다른 데서 쓰는 거고. 딱 보면 그늘막이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스마트 쉼터라는 게 나와요. 왜? 추울 땐 또 엄청 춥거든. 저희는 그거 갖고 이제 또 특허를 냅니다. 정착자가 특허를 왜 내냐야 돼요. 저는 특허를 지금 계속 출원을 하고 등록하고 그러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포뮬레이트 한 거죠. 구체화해서. 네, 하여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스코가 계속해서 1등 발전 6개 발전사가 있어요. 쌍용 CNC는 시멘트 회사예요. S-오일은 알죠? 석유화학, 그리고 석유 회사고요. 나머지는 다 발전사들, 제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기업들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과 저의 리서치 아젠다 중에 하나가 그냥 기업의 경영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과 정책의 인터랙션. 정책이 A라는 정책이 생겼을 때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어떻게 하냐. ESG 리포트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 LLM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이제 한 4만 개 정도의 아티클을 분석한 그런 연구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ESG의 담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뭐 여러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자기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이제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리빙랩은 들어봤어요? 리빙랩 혹시?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리빙랩은 코크리에이션, 솔루션을 같이 만들고 그거를 검증하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폭염 관련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솔루션을 실제 취약한 분들과 같이 만들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를 시험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해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좋아까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버텀업 방식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탄소 중립의 미래, 이거는 이제 퓨처스라는 데 퍼블리시한 건데, 사람들한테 2050년 탄소 중립의 미래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카본 뉴트럴 퓨처에서 시티즌스 되게 중요하고, 이코노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내용이고, 요거는 아이고 여기 아니고 요 연구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Imagining Carbon Neutral Futures, Comprehensive Narrative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이라는 그런 연구예요. 나중에 혹시 뭐 이런 미래 연구에 관심 있고 그 카본 뉴트럴 퓨처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느끼기에 중구난방이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아티클을 막 이렇게 뭐 학회 발표하듯이 깊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또 학부생들도 많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아직 뭐 이렇게 크게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특히 국제정치경제라는 측면, 기후변화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그리고 기후변화와 다양한 행위주체, 특히 도시와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다양한 솔루션들, 뭐 어려운 점도 많지만 다양한 솔루션들,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들, 아주 손에 잡히는 솔루션들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